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8개 이제 정책 그린들에서 여덟 개 정책 분야가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순환경제가 있고,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실행 계획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 제품 프레임워크 있고 주요 제품 밸류체인이라는 그 실행 계획이 있는데, 이 지속 가능 제품 프레임워크에 보면 에코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친환경 제품 설계에 대한 규제였던 거고, 지금 이 순환경제 정책이 발표되면서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요 제품 밸류체인에서는 지금 6가지 제품군을 우선 적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전기전자보다 배터리가 더 빠르게 움직이긴 하죠. 지금 배터리에 계신 분들 잘 알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기전자가 여기 있는 그 6개 제품군 중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영향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에코 디자인 영역에 지금 에너지 효율과 자원 효율 영역이 있는데, 에너지 효율도 꾸준하게 강화는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새로 강화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규제화되지 않았던 내용이 이제 자원 효율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제품 설계와 관련된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률, 재생원료 사용, 이런 것들을 제품에 반영을 해서 순환경제의 산업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활성화도 시키고, 이유가 또 앞서가 있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규제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환경발자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품 설계 요소 말고 이 환경발자국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방법을 써서 제품 전 과정에 거친 환경 영향인데요. 요걸 동시에 요 자원율 안에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4차 워킹 플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4차 워킹 플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2021년 2월, 올해 2월에 4차 워킹 플랜 동안에는 어떤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공고를 하기 위해서 사전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2월까지 해가지고 태스크를 1, 2, 3, 4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국 보면 요 사전 연구에서 지금 제시한 거는 뭐냐면, 4차 워킹 플랜에서 새롭게 추가돼야 될 제품과 그다음에 새롭게 추가돼야 될 규제 요소들을 어떤 데 포커싱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요거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 제품군별 이행 방안, 그러니까 제품군별 규제가 나올 때는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더 뭐 넓은 관점에서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좀 봐서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규제와 요소인데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구성 및 펌웨어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제품 수명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쪽에 먼저 포커스, 수명을 늘리면 아무래도 폐기물이 나오는 주기가 길어지겠죠. 그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명에 대한 부분은 되게 강조하는 거고요.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워킹 플랜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표준이 2019년하고 20년 동안 제정이 됐습니다. 이 표준은 이게 자체가 규제화가 되는 게 아니고, 목적 자체가 이 규제화 연구를 위해서 니네 제품군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원칙을 줄 테니까 이거에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제품군별로 특성에 맞게 잘 평가해라고 하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제품군별로 어떤 규제가 될 거나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 평가 요소들을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수리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방법이다 그러면 어떤 요소들을 보고 규제화를 하는데 이 요소들이 고려되겠구나, 이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요 표준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가 지금 제일 이슈로 생각하는 거는 아까 라이트 리페어하고 연결된 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재활용된 물질 함유. 이거는 왜 지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재활용된 물질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의 평가라면, 요거는 이 설계가 완료된 뭔가 실제 제품에 재활용 물질이 함유된 거를 성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명확해요. 근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그래서
국내에서도 민간협회에서 제 생각은 내후년쯤 시작할 것 같은데, 그 재활용 물질 함유율에 대한 그 인증을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 두 가지가 좀 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뭐 오랫동안 이쪽에 동향하고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대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품 설계와 환경 성과에 대한 환경 발전 부분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제품 개발자가 해야 되는, 실제 설계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있고, 이 환경 성과를 측정하는 사람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 제품이 설계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환경 성과가 어떤지 우리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병행해서 쭉 진행이 돼야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뭐 자연 효율 설계에 대한 부분의 솔루션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고, 환경 성과가 검증이 되면서 동시에 요구들이 조합이 돼서 제품 설계를 개선을 해야지. 만약에 자원 효율은 좋아졌는데 성과를 검증해봤더니 탄소 배출량이 2배로 늘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어떤 개선 사항이 아니죠. 제대로 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고려를 해서 이 기업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환경발자국은 지금 뭐 L사나 S사나 제품 내부적으로는 한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제품과 관련된 부분, 공정에 관련된 부분 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근데 가장 그 배터리사도 고생을 했던 게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협력사 추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정말 큰 원재료 협력사들은 이게 대외비라고 해서 오픈을 잘 안 해요. 예를 들어 구성비 같은 거, 대합비 같은 거. 그래서 유럽에 대응을 못하는 지금 상황이 많은데, 보통 우리나라의 이 환경 발자국 인증은 1차 협력사까지, 뭐 에너지 사용 제품은 아예 협력사도 안 보고 에너지 비사용 제품은 1차 협력사까지만 보고 있는데요. 유럽은 협력사가 1차, 2차, 이 N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LG화학 지인분께 들은 얘기는 1차 협력사밖에 안 되라고 주면 그쪽 유럽의 바이어들은 그러면 나머지 N차 협력사는 언제까지 줄 거야? 이거를 받는, 이걸 그래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래서 유럽 자체가 어떤 규제 수준을 발표를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협력사의 부분이 가장 큰 이슈다. 협력사가 지금 제품하고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가 제대로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 협력사에서 지금 모기업에서 요구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그대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빠른 선대 요소다. 이게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원 효율 관련돼서는 1단계에서는 뭐 평가 기준 개발하고 뭐 이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표준과 관련된 내용들을 할 수 있고, 국가에서 사실 뭐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주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부 민간 거민증 기관을 이용을 해서, 이미 민간의 거민증 글로벌 기관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TV나 되게 빨리 움직이고, 왜냐하면 민간 기업이 되게 강한 거죠. 그런 이용을 해가지고 체계를 만들 수 있고요. 2단계에 뭐 일단은 연구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각각의 그 제품들 특성별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이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 설계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될 것인지, 뭐 어떤 방향, 이런 구체적인 방향성이 좀 나올 겁니다. 그게 맞게 좀 진행을 해야 되고, 뭐 3, 4단계에 들어가서 이게 뭐 거의 이제 규제 드래프트가 나올 시점이 되면은, 이제 그 규제에 대해서 뭔가 국가 차원에서는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기업 차원에서도 그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또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워. 이유도 의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이거 하는데 너무 돈 많이 들고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그걸로는 이유에 설득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야지 설득이 되는 건데, 이유에서 그걸 규제화했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 3, 4단계에서는 기업에서는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설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휴대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왜냐면 이유에서 이 폴더블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할 건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못 따라가는 규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뭐 이 규제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빠르게 움직여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품 설계 바꾸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협상도 하고 기업들이 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공통 툴이나 뭐 가이드라인이나 국내 표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걸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